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속보치 1.1%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보다는 하락했지만 전기 대비 1%는 비교적 높고 견실한 성장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1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509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것이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넉 달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도 회복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지만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5% 올라 지난 10월 1.8%를 기록한 뒤 8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은 채소값이 1년 전보다 13.5%나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도 1년 전보다 6%나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한 감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3차 회의에서 심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감리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부터 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리위원회는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구분해 정리해서 증선위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게 가져갑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상승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한적이다.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외국인이 모처럼 시장에서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급등 흐름들 가져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조금의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심리가 종료됐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저점 확인이 지금 이 시기 확실한 종목 역시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선별적 흐름이 눈에 띄고요. 특히나 코롱티슈진 등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그동안에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던 종목들은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역시 코스닥 시장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일단 흐름이 6월 첫 거래일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벤트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만큼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6월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포지션 잡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6월에 증시 전망들 그리고 남북 북미 간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까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다시금 반발했다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모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2441포인트대입니다. 18포인트 상승이고요. 상승폭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440선 오늘 회복했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고점 2444포인트고요. 다시 2440포인트 넘어가면서 고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모습 그래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귀환이 눈에 띕니다. 1,406억 원 엄청나게 많이 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400억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기관은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개인은 804억 원, 기관은 675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이틀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51,500원대까지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가 91,000원대까지 내려가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현대차 상승합니다. 현대차의 상승폭은 좀 미미합니다. 자,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돋보입니다. 5% 가까운 상승 보이고요. 포스코, 삼성물산, 네이버 올라가는데 네이버도 이틀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LG화학이 지금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3%대의 강세고요. KB금융, LG생활건강, 신한지주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한국전력만이 소외받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82포인트, 880선 회복하면서 0.2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정오 지나면서 880포인트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래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아래 5포인트밖에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좀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4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다시 돌파했고요. 신라젠도 8만원 초반 든든하게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HLB 약보합권, 메디톡스와 나노스 상승하는데 나노스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보합이고요. CJNM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또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그리고 3.62% 올라가면서 시총 8위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빠지는데 특히나 펄어비스가 4%가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컴투스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 3종목 올라가는 가운데 제넥식 카카오는 소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코오롱 티슈진 지금 22%가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4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시총도 12위 회복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면서 107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증시 진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두 가지 호재와 악재성 뉴스가 좀 같이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미국발 무역정책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발효가 되었고요. 6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 이슈가 포커스가 되다가 결국엔 동맹국들에게도 보복 관세 인상이 좀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발 무역 정책이 동맹국들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동맹국들의 보복 관세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르면 6월 20일에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한 35억 달러 정도의 관세 인상 부과 방침을 제시를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28억 달러 정도 미국 철강이랑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 제시를 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해서 뭐 돼지고기라든가 양고기, 뭐 과일류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미국발 무역 정책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6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6월 15일에 또 중국에 대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이 발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중국까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따른 혼란이 좀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속화인데요. 일단 북미 고위급 회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협상에 대한 진전이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우려했던 부분이 리비아식 모델이라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 선폐기 그리고 난 뒤에 후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체제가 보장될 수 없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고요.
선 폐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기를 하면서 보상을 단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협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호재와 악재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지켜볼 만한 부분 그리고 다음 주 이야기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는 미국발 무역정책 이슈가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로 단기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2월 2일부터 4일 그동안의 중국발 무역 정책 협상이 얼마만큼 진전이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무역 정쟁에 대한 이슈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발 무역 정책은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뉴스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6월 아스코 컨퍼런스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스코 이벤트는 제약 바이오의 모멘텀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미국발 무역 정책 그리고 이탈리아의 정정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페드의 그 금리 인상 가속화가 조금은 좀 잦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성장주들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모멘텀을 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전략적으로는 저희는 지수 레벨 자체가 박스권 흐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만큼의 이슈는 조금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전략을 이제 테마랑 이슈 장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주 또는 6월 아스코 이벤트 관련주들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실적 그리고 업황 호조 개선이 좀 예상이 되는 반도체, 증권, 중국 관련 소비주 매수 전략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전략들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따끈한 소식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쪽에서는 지금 따끈따끈한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들려온 것 같은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체제 보장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진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네, 현재는 아무래도 구분응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어느 정도의 간극을 줄인 것은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악마의 디테일에 있는 그 문제처럼 앞으로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포괄적인 비핵화 요구에 맞춰서 북한이 어느 정도 숫자의 핵탄두라든지 ICBM을 반출하느냐 문제, 그리고 핵시설과 관련된 그 폐쇄 방법이나 시기, 범위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번 정상회담 전략이 체제 유지 약속을 얻어낸 뒤에 단계적인 북핵 폐기를 약속함으로 인해서 핵 보유국 지위도 얻고 또 경제적 보상까지 받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골목길에 지금 몰려 있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에 만만하게 끌려가서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견해체가 좀 있는 만큼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CVID라든지 그리고 CVIG를 최종 막교환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 보장이라든지 북미 수교, 불가침 선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트럼프의 방북까지 다양한 그 보상책들을 논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구분응선까지는 넘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철이 갖고 간 친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까? 네, 원래 그 친서라는 것은 거창한 양국 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뜻이라든지 적대 관계를 이제는 종식하자, 그리고 평양 초대 같은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의중을 여기서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순간에 적대 관계가 청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을 둘러싼 빅딜 자체가 이렇게 쉽게 그 한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친서와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을 시사를 주는 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미 간의 종전 선언을 위한 회담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남북미 종전선언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양국이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적대 관계 해소만 된다면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그 시기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이라든지 건국 70주년 행사가 있는 9월 9일 전후가 아무래도 선언적인 그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의 약점은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요. 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방파제 역할을 북한이 해왔다는 점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북한이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중러일 이 아무래도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 지분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한 외교전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반도 국가의 숙명은 과거나 현재도 계속 미국이라든지 중국 주변국들과 어느 정도 친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종전 협상을 넘어서 평화 협상을 가기 위해는 주변국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대북 제재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되거나 풀릴 것으로 좀 예측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좀 경제 번영이 이루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장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워낙 그 12번에 걸쳐서 안보리 제재가 촘촘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재 해제가 가장 먼저 시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IMF라든지 월드뱅크, ADB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쪽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해야지 수출입이라든지 차 하나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기업의 북한 투자도 곧 조만간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정은의 개혁개방 정책은 경제 개발구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5개년 계획이 3종 세트로 구성이 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필요 충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미국에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 수준의 번영이라든지 우리가 70년대 경험했던 고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적대 정책이 해소되더라도 유일 체제가 갖고 있는 북한의 내부 모순이 좀 뿌리가 워낙
깊은 상황이고요. 법 위에 당이 있고 또 당 위에 수령 체제가 있는 만큼 개발 독자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지 않을까 보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라면 100조 원의 그 돈을 아껴서도 안 되지만 자칫 호의적인 투자가 사막에 뿌려진 물처럼 증발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의 그 자율성도 인정이 돼야 되겠고요. 경영 자율권 확대가 정착된 뒤에나 외국 기업들 그리고 특히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무역 분쟁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 통상무역 정책을 천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한 유럽연합, EU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철강, 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EU뿐만 아니라 나프타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이해로 해줬는데요. 이제 6월 달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협상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통상 협상이 지지부진해 왔다는 점인데요. EU와는 파리 협상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와는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속도를 내지 않자 트럼프식 압박 정책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국이 유리한 환경에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규제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EU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미국 그 수입품에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내 유력 정치인 지역에서 생산됐던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그 보복 관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리바이스 청바지라든지 헐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리고 땅콩 버터나 오렌지 주스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자율 규제라든지 그리고 세계 무역 규칙에 위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무시한 만큼 단호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의 무역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주시장에도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1일에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합의, 이게 합의대로 7월 1일부터 1,400개 항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한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좀 다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중국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양국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미국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네, 2주 전에 미중 장관급 무역 협의를 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500억 달러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대상 품목을 이달 15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를 비롯해서 행정부 내 대중국 그 강경파들이 지금 현재 행정부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대표부의 라이트 하이저가 대표적이고요. 나바로 통상 제조 정책국장 로스 상무장관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그 온건파인 뮤니신 재무장관의 그 무역 협상 합의가 서둘러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LNG를 대폭 수입하기로 한 협의는 시간 벌기용 전술일 뿐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여전히 강요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진전이 지금 없는 만큼 중국의 제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를 계속 발동하라고 지금 트럼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뮤니신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레리 커틀러 경제위원장처럼 국제협조파의 목소들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또 신의를 저버렸다, 합의를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에 나선 모습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어떤 대응이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비행기를 포함해서 106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25%의 맞대응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미국 국채는 당장 매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신 미국산 돼지고기 그리고 과일, 견과류가 1차 표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연간 10억 달러를 수입하는 5번째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요. 위에도 캘리포니아산 피스타치오 그리고 와인 그리고 워싱턴 주의 사과라든지 위스콘시의 인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농가 소득은 작년에 2006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추가로 미국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은 2차 표적으로 매년 139억 달러를 수입하는 콩이라든지 120억 달러 수입하는 승용차 그리고 102억 달러를 수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모두 361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한 보름 전에 좀 해결이 되는가, 봉합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협점을 만약에 못 찾는다면 무역 전쟁 또 다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한 20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요청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1차로 500억 달러, 2차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는 대미 투자 제한이라든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긴급 경제권 법이라고 해서 차세대 산업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미 수출을 좀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신통신이라든지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이어서 앞으로는 군사 기술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 통신에 대한 대미 투자 제한을 하는 후속 조치에 속속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 미국 제일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대중 수출에도 상당한 좀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G2 간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다가올 경제적인 파급의 규모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맞대응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관련 수출입품에 관련해서는 50% 정도 무역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은 0.1%포인트 매년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최대 0.4%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 대만은 0.4% 정도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의 성장률 둔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S&P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1.7% 정도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수입 비용이 최대 1.7%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1주당 이익은 1에서 2%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역 보복이 일어났을 경우에 S&P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G2 간의 무역 전쟁이 단순 수출입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지적재산권으로 넘어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까지 악화된다면 전 세계 설비 투자는 2%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그리고 중국도 1% 이상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역 전쟁의 파고가 전 세계의 경제 암문을
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